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천재 교과서 언어와 매체 중에 대단원 1단원 영상을 싣고 있습니다. 대단원 1단원이 언어와 매체 언어거든요. 거기에 실린 4개 소단원의 해설 영상입니다. 일단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소단원인 언어와 사고, 사회문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리고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유형이거든요. 지문을 제시해 놓고 내용 확인을 묻기도 하고 혹은 일부 구절에 기호를 매기고 이 기호에 해당하는 사례 혹은 지문의 일부 구절을 묶어놓고 그 구절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교과서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학습활동에 실린 글이 출제됐는데 학습활동에 2개의 글이 실려 있죠. 하나는 1984, 그리고 하나는 한국어의 변화에 관한, 한국어의 위기에 관한 글입니다. 그 2개가 거의 대등한 비중으로 출제가 됐는데 1984에서는 출제 유형이 거의 통일됐어요. 바로 사임의 관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활동이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라는 의도로 제시된 활동이거든요. 사임은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문제 유형이 거의 통일됐고요. 뒤에 제시된 이 글에서는 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됐습니다. 내용 확인을 묻기도 하고요. 거기에 제시된 시대별 새로운 언어,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4번째로는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지 않고 언어와 사고 혹은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를 통해서 이 단원에 이런 순으로 많이 출제됐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가볍게 생각 열기 들어갈게요. 생각 열기에 보면 선생님이 고모, 이모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한국 사람들은 아빠의 여자 형제, 엄마의 여자 형제 이런 걸 구별해서 부르는 걸까? 이거에 대한 답을 여기 제시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구별해서 부르는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자연스럽고 익숙한데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에 살지 않고 ant라고 통일해서 부르는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거죠.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언어와 사고, 그리고 하나는 언어와 사회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 생활의 성찰과 발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거의 출제되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내용 확인 문제에 선지 하나쯤에 언급되었다 정도거든요. 이 단어는 주로 언어와 사회 문화 그리고 언어와 사고에 관해서 묻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문 중간중간에 예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예시들을 모아서 제시하고 그리고 교과서 외의 제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예시를 제시했을 때 그 예가 언어와 사고에 관련된 예인지 언어와 사회 문화에 관련된 예인지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와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어와 사고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실 이게 핵심 문장이거든요.
일단 우리는 언어가 분절해 놓은, 끊어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기가 쉽다. 이 말은 사고에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를 보기 전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 이런 말을 중얼거리던 사람, 즉 언어적인 자극을 먼저 받은 사람은 실제 무지개의 색이 7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지개의 색을 7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분절성의 예이기도 하고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이기도 하죠. 이 언어의 분절성은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됐거든요.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건 실제 색의 모습은 끊어져 있지 않은데 연속되어 있는데 언어는 이것을 끊어서 인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언어의 분절성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마, 뺨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뺨인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진 않죠. 언어의 분절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7가지 이상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역시 무지개에서 7가지 외의 색을 못 보는 것도 아니다. 언어가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언어가 없어도 우리는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니제르 콩고 어족의 바사어에서는 보라랑 파랑이랑 초록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부른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사어를 쓰는 민족들이 보라색, 파랑색,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어가 사고를 완벽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 문단에서는 비언어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언어가 없는 동물, 또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의 유아, 이 둘은 언어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도 사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비언어적 사고라고 합니다. 언어가 없어도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비언어적 사고를 드러내는 사례를 보면 경험이나 사고가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언어가 생겼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언어가 생겼다라고 확정하는 건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단에도 나오듯이 언어와 사고 중 뭐가 먼저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단은 이런 추리가 가능하다 정도로만 아셔야 되지 반드시 사고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언어가 생겼다라고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여기저기 이것저것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가까운 것을 먼저 표현하고 먼 것은 나중에 표현하는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런 단어, 이런 언어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익숙한 것일까? 앞의 것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에 일부 구절에 기호를 매기고 이 부분에 드러나는 관점과 유사한 사례는 이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방금 줄친 이 부분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언어와 사고 배웠어요. 언어와 사고 배우면서 느끼셨겠지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각각의 사례가 등장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언어와 사회 문화입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걸로 사실 끝내도 상관없는데 뒤에 사례를 계속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적 산물이고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고요. 또 문화를 창조하고 전수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자,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 농경 생활, 농경 문화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영향을 미쳐서 쌀, 밥, 벼 이런 다양한 단어를 갖게 된 거죠.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또 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누이트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많이 내리는 자연환경도 문화죠. 이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많다. 문화가 언어에 반영이 됐다. 그 다음 우리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부르는데 어원어를 쓰는 사람은 6계절로 나누어 부르고요. 또 자연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화가 언어에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예문이 제시가 되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언어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언어와 사회 문화예요. 마지막 우리 생활의 성찰과 발전. 우리는 언어로 사고를 드러내고요. 이 사고에는 언어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이런 사고를 공유하고 이 언어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성찰해 보자. 그리고 우리 언어 공동체의 사고방식, 언어 문화를 생각해 보자. 자신의 언어 생활, 언어 공동체의 언어 생활, 이걸 돌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줬으면 하냐면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언어 문화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실천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첫 번째 글입니다. 1984죠. 이 학습활동 단원을 제시한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세요. 이 학습활동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공부해 보세요 라고 제시한 단원입니다. 여기 사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임은 지금 신어를 만들고 그 신어를 묶어서 신어 사전을 편찬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신어의 완전한 목적이 사고의 폭을 좁히려는 데 있다는 걸 자넨 모르겠나? 보통 언어를 만들면 그 언어를 자주 쓰고 그걸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게 목표인데 이 사임은 신어를 통해서 사고의 폭을 좁히려고 하고 있어요. 배경 지식을 제시하면 지금 이 사임은 당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속박하고자 하거든요.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속박을 하느냐? 바로 언어를 통해서 속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어를 만드는데 윗부분에 보면 신어의 단어를 최소한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단어만 만들면 그 최소한의 단어 이외의 개념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해놓자는 걸세. 왜냐면 그걸 나타낼 낱말이 없으니까 말이야. 자, 이런 낱말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개념 자체를 생각해낼 수 없으니까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하게 단 한마디로 표현될 거고 그 의미는 정밀하게 뜻을 나타내고 다른 보조적 의미는 지워져서 잊게 될 테니 말이야. 이런 신어가 계속 퍼지면 낱말은 자꾸 그 수가 줄고 의식의 범위도 좁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 이 말을 한 사임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제해서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사임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혹은 사임의 견해를 드러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혹은 그런 문장을 찾으셔야 해요. 그게 이 학습활동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된 문제거든요. 학습활동 문제에 보면은 신어사전이 편찬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갈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사임처럼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신어사전을 편찬하면 사람들의 사고가 쪼그라들겠다라고 예상을 하겠죠. 왜냐하면 신어 자체가 어휘의 수를 아주 크게 줄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어는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신어 사전을 편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겠죠. 굳이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어사전을 편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축소되거나 행동이 통제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1번, 2번으로 나눠서 자세히 싣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 눌러서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학습활동의 글은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계를 공부해 보세요 라고 제시해 놓은 단원입니다. 여기 글에서는 한국어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위기가 온 원인을 사회 문화의 변화에서 찾고 있어요. 총 4가지로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사회 문화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거에 따른 위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저출산, 초고령, 핵가족 사회 이런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언어 전승의 위기가 생기고 있대요. 두 번째, 사회가 세계화, 세속화, 개인화, 다원화, 물질화, 대중화, 오락화 됨으로 인해서 언어가 세속화, 비속화가 심화되고 또 외국어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국어 파괴와 혼란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노란색 부분의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파란색 부분의 언어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남북 분단과 대립이라는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언어 이질화의 위기가 왔어요. 네 번째로는 세대 차이가 심화된다는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세대 간 언어 불통이라는 위기가 닥쳤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한 표를 볼 텐데 문제에도 출제된 거거든요. 지문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부분인데 방금 그 글을 정리해 놨어요. 한국어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4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리해 뒀거든요. 언어 전승이 힘들어졌고요. 언어가 세속화, 비속화되고 국어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또 언어가 이질화될 위기가 왔고요. 세대 간의 언어 불통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회문화적 요인, 원인을 아래쪽 표에 제시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라고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바로 해결 방안 및 실천 방안이거든요.
첫 번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 해결을 위해서, 세 번째 해결을 위해서, 네 번째 해결을 위해서. 이게 문제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시고 국가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위기가 드러난 문단을 묶어서 A로 제시하고 이 A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A의 해결 방안, 국가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은 여기에 내용이 옳은 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개인적 차원의 내용이 틀린 선지로 하나 추가가 됐어요. 문제 유형 이해되시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이 내용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자, 이 외에도 아래쪽에 시대별로 새로 생긴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제시해 놓고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한국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어의 품위, 국민의 국어 교양을 높이는 일이 우리 과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방금 살펴본 걸 빈칸으로 뚫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제시해 뒀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보셨죠? 핵심 내용을 정리한 부분 아래쪽에 있고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빈칸을 뚫어가지고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럼 우리 2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단원의 첫 번째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뒤에 서술형 기출문제도 따로 실려 있거든요. 이 단원의 지문 내용을 활용해서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라고 살펴봤었죠. 그 중에 1번을 메모장으로 옮겨뒀어요. 지문 내용 최대한 화면에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단어가 없어도 사물을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 이건 비언어적 사고와 관련이 되죠. 비언어적 사고는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 동물 혹은 언어를 배우기 이전의 유아들도 언어를 모르는데도 과제를 해결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죠. 2번, 인간이 사고하기 시작하고 난 후에 언어가 생겼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정답이 2번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나의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경험이나 사고가 먼저 생성된 후에 언어에 의한 판단과 추리가 가능해졌다는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뒷부분에 보면 언어와 사고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틀린 선지예요. 3번, 언어에는 인간의 삶의 문화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여기 문화가 언어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었죠. 4번, 한국어 사용자는 무지개색을 7가지로 인식하기 쉽다. 7가지로 인식한다 라고 했으면 틀린 선지겠지만 그렇게 인식하기 쉽다 라고 하면 옳은 선지죠.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생각한 사람은 실제 무지개 색을 7가지로 구분할 확률이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5번, 언어 습득 이전의 유아들도 과제를 해결하려고 사고하고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 풀어보셨고 그 이외의 문제도 여기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 학습활동에 나온 글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타 문제도 뒤에 같이 제시되어 있고요. 뒤에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1-1단원의 첫 번째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 이 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할 단원은 1-1단원의 두 번째 국어의 특성과 위상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첫째로 국어의 특성, 둘째로 국어의 위상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두 가지를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 중에서 국어의 특성, 이 부분에서 9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95%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교과서 지문을 제시했느냐,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 난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단 더 많이 출제된 유형은 교과서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을 해석하는 문제, 이게 조금 더 많이 출제됐고요.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지만 아예 지문을 제시하지 않고 국어의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문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도가 크게 올라가죠. 이 단원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유형이 출제됐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내용을 거의 다 외워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국어의 위상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는데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지문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국어의 특성을 배우게 될 텐데 국어의 특성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문적 특성, 두 번째는 어휘적 특성, 세 번째는 문법적 특성, 네 번째는 담화적 특성.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국어의 특성을 제시해 놓고 다음 중 그 특성의 범주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에는 국어의 특성을 탐색하는 활동, 그리고 국어의 위상에 관해 점검하는 활동이 있는데 줄글이 제시되어 있는 국어의 특성 탐색하기 부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저 뒤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국어의 특성에 대해 배워야겠죠. 앞부분에서는 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누어 놓고 이것의 특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교차거, 굴절어, 고리버입니다. 이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지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여기 네모친 부분들은 핵심 부분이에요. 자, 교차거, 굴절어, 고리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국어의 특징은 바로 교차거에 해당한다는 거. 교차거는 조사나 어미가 문장에서 여러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조사, 어미가 뜻을 나타내는 말 옆에 붙어서 문장의 격을 결정하는 거죠. 바로 우리말 국어에 해당합니다. 철수라는 명사,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명사 옆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이게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되기도 하죠. 가가 붙었다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르이 붙었다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다가 붙었다면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차어는 조사나 어미가 이런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 성분 자체의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어나 일본어나 터키어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교차어 정리되셨죠? 조사나 어미의 기능이 큰 언어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로 굴절어가 있습니다. 굴절어는 뭘 통해서 문법성을 나타내냐면 단어 자체의 형태 변화로 나타냅니다. 영어를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죠. he라고 썼을 때는 주어의 기능을 하다가도 이거의 형태를 바꿔서 him이라고 바꾸면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되죠. 단어 자체의 형태 변화로 문법성을 나타내는 언어의 종류, 그것이 바로 굴절어입니다. 그 다음은 고리버입니다. 고리버는 어떻게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냐면 바로 어순을 바꿔서 드러냅니다. 중국어가 이에 해당하거든요. 교차어는 조사와 어미, 굴절어는 단어 자체의 형태 변화, 고리버는 어순, 이것을 통해서 문법적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국어죠. 주격조사 가, 목적격조사 를 사용해서 문법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I love him 이라는 영어는 he라는 형태를 변화시켰죠. him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어서 격을 설정하고 있죠. 중국어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인데 중국어는 어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어순을 조절을 하면 의미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내용을 아래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영어와 국어를 비교해 봅시다. 예문에서 국어는 내가, 그를, 이게 각각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사 때문입니다. 조사로 문법적 의미를 결정하는 교차어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영어는 I와 him, 이것이 그 자체로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냅니다. 이런 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어 자체를 변화시켜야겠죠? 영어는 굴절어입니다. 국어는 조사나 어미가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 즉 교차어이고요. 영어는 단어 자체에 문법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굴절어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국어와 국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중국어는 어순으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고리버입니다. 위 예문에서 워에 해당하는 이것이 주어인 이유는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일 이러한 순서로 어순을 바꾸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돼버려요. 아까는 내가 라고 해석했는데 이번에는 나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국어는 조사가 그걸 담당하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도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어와 중국어와 비교해서 국어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지문을 아예 제시하지 않고 국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살펴본 이런 국어의 특성이 그대로 선지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옳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두 개의 단락 이 부분을 지문에서 아예 제외하고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차어와 관련된 특성은 선지에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교차어가 무엇인지, 굴절어가 무엇인지, 고리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국어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의문적 특성입니다.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자음과 모음이 의문에 해당합니다. 특성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국어에는 의문 대립이 있다는 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이렇게 대립합니다. 물론 시옷 같은 경우는 거센소리가 따로 있지 않고 예사소리와 된소리가 대립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예사소리, 국어의 의문적 특성 두 번째,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음 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쓴다는 건데
현대국어로 올수록 모음조화는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 예로 깡충깡충이 있죠. 아는 양성 모음인데 우라는 음성 모음과 결합을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깡총깡총이 표준어여야 하는데 깡충깡충이 표준어가 되는 거죠. 모음조화 현상은 국어의 의문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점점 옅어지고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국어의 의문적 특성 2가지 공부했습니다. 국어에는 의문 대립이 있다. 국어에는 모음 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은 어휘적 특성 보도록 할게요. 어휘는 단어의 묶음이죠. 어휘적 특성 첫 번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중 체계를 보인다. 교과서 날개 부분에 보면은 고유어 하나를 제시해 놓고 그 고유어를 대체할 수 있는 한자어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 다 대응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유어는 하나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많다. 일대 다 대응 현상입니다. 국어의 어휘적 특성 2번째, 고유어 계열에서는 색채어와 음성상징어가 발달했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yellow 하나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색채어가 쓰인다. 또 이렇게 다양한 음성상징어가 쓰인다. 라는 거죠. 국어의 어휘적 특성 첫 번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중 체계를 보이고요.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문법적 특성입니다. 이 문법적 특성은 뒷부분에 4단원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죠. 국어는 앞에서 봤듯이 교차어이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했고요. 때문에 문법적 기능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 실현됩니다. 그리고 어순을 바꿔도 문장의 의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문장을 바꾸더라도 조사와 어미는 같이 딸려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드러난 문장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어요.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형태의 첫 번째,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것, 여기서는 씁니다를 예로 들고 있죠. 또 그리고 아예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거, 진지, 댁, 잡수다, 들이다 이런 것들이 쓰이죠. 모두 각각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높임 표현입니다. 국어의 문법적 특성 첫 번째,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했고요. 어순을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고요.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담화적 특성입니다. 국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에 특히 이 담화적 특성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한국사에는 친소관계, 친하고 덜 친하고, 상하관계, 예의범절 이것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쉬워요. 국어의 특성입니다. 또 국어에는 여러 가지 화행이 있습니다. 국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청의 기능, 거절의 기능, 칭찬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국어의 특성이 드러나요. 첫 번째,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요청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요구를 하는 서구의 문화와는 다르죠. 두 번째는 거절의 화행입니다. 거절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처럼 돌려서 거절하는 경향이 강해요. 또 세 번째, 칭찬 화행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겸양 표현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라는 거죠. 이거는 부정 표현이 아니라 겸양 표현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화행 상황에서 국어의 특성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어의 특성이에요. 의문적 특성, 어휘적 특성, 문법적 특성, 담화적 특성입니다. 뭉뚱그려서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일부를 찝어서 국어의 문법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 문법적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을 집어넣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는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에 드러나 있거든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한류 덕분에 한국의 가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즐기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늘었고요. 다문화 가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여기 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 여기에 기호를 매기고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문제점도 드러나 있어요. 다른 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는 그걸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적으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 여러 매체가 외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요. 또 줄임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세대 간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요. 또 통신어도 너무 많이 남발하고 우리말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국외적으로는 국어를 잘 모르는 재외국민 3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한민족의 국어 집단 사용, 국어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그 지역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국어의 위상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는 뭘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에 해당하는 게 학습활동 두 번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래쪽에 살짝 보고 갑시다. 국어의 위상과 우리의 과제, 방금 살펴봤던 거,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국외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까 살펴봤던 것 이외에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역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쪽에 표로 간단하게 제시해 뒀어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학습활동 첫 번째에서는 두 학생이 국어의 특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 날개 부분에서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국어의 특성을 정해야겠죠? 조사 방법을 결정하고요.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순서보다는 여기서 이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국어의 특성 자체, 그게 더 핵심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제시된 거, 그리고 이 활동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민수가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특성을 조사하려 한다. 아, 이게 우리 국어의 특징이구나. 이걸 흡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만남에서 하는 대화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확인하는 게 독특하다. 이것도 국어의 특성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국어의 특성 자체를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는 방금 살펴본 내용들 빈칸으로 뚫어놔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제시하지 않고 묻는 문제도 꽤 많기 때문에 여기 지문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핵심 내용 정리해 놓은 표 있고요. 이 표 역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어요. 그러면 이 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어의 특성과 위상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이 자료 뒤쪽에 서술형 기출문제도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었죠. 우리는 그 중에 여기 8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문은 위에 있지만 지문 없이 푸는 문제도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에 의존해서 8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8번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한국어와 한국인들의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어순을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한다. 어순이 문법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언어가 고리버였죠. 고리버의 대표적인 예가 중국어였어요. 우리말은 어순이 문장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착어였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그리고 특수어휘를 통해 높임 표현을 실행한다.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씁니다. 비읍니다 와 같은 어말어미 그리고 진지, 깨서, 되다, 들이다 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임 표현을 실행하죠. 3번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의 의사를 직접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돌려서 표현한다 라고 배웠었죠. 4번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요청 화행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5번 칭찬을 받을 때 아니에요와 같은 거절 표현을 통해 겸양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건 역시 칭찬 화행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외에도 지문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문제 출제됐고요. 지문 없이 보기를 제시하거나 아예 선지를 통해서 점검하는 내용도 있고 또 여기 국어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1-1단원의 두 번째 국어의 특성과 위상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공부할 단원은 1-2단원의 첫 번째 매체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1-2단원이 매체와 매체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매체의 유형에 무엇이 있는지, 그 유형별로 특성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문제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면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지문 없이 매체 유형 그리고 매체 유형별 특징을 묻는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지문이 없이 매체별 특징을 묻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문이 없이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매체 유형별로 특성이 어떠한지 암기해야 풀 수 있겠죠. 난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활동에 실린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 이 글이 제시되어 있죠. 그 글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의 문제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 혹은 신문과 잡지 매체의 특징, 혹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매체의 비교, 이런 식으로 각 매체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열기 부분에서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방법 있는데 이건 가볍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매체의 유형과 특성, 이 단원에서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배우실 거고요. 그 아래쪽에 매체와 매체 언어의 지평이 나오는데 사실 이 뒷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요. 앞부분에 문제가 쏠려 있습니다. 일단 이 단원 들어가기 전에 매체, 그리고 매체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매체란 무엇이냐?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다양한 수단, 이것을 매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체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언어, 이것이 매체 언어입니다. 매체와 매체 언어의 개념을 아예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걸 외워야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감점 없이 오롯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매체와 매체 언어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아래쪽에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매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뭉뚱그려 설명을 하고 아래쪽에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교과서 지문 이외의 내용이 매체별 특성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보조 자료를 제공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부분부터 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매체는 바로 음성과 문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다른 매체를 집어넣으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음성과 문자는 기본이에요. 이 중에 인간의 음성은 가장 고전적인 의사소통 매체입니다. 이 음성 자리에 문자를 집어넣어서 틀린 선지로 출제됐습니다. 음성이 가장 고전적인 의사소통 매체예요. 그럼 문자는 음성 언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매체인데 인류의 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자 매체는 음성 언어의 한계 보완, 인류의 유산 기록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활판 인쇄술이고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입니다. 활판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 문자 언어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현대의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이 발전되면서 컴퓨터, 인터넷 이런 매체가 발달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계기로 매체가 크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시할 매체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신문과 잡지, 얘네들은 인쇄 매체, 라디오와 텔레비전, 이것은 방송 매체,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것은 통신 매체의 예입니다. 이런 거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돼요.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방송 매체가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신문과 잡지, 인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먼저 인쇄 매체 살펴봅시다. 신문과 잡지입니다. 신문과 잡지는 또 대중매체이기도 합니다. 대중매체의 시작과 발달을 이끈 매체.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둘 다 다변화되고 있는 매체입니다.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글자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양화되고요. 또 그래픽이나 그림, 사진 등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신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문의 경우에는 기사문을 싣기도 하지만 그 외에 칼럼도 있고 설명문, 네컷 만화, 만평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글들을 싣고 있어요. 또 잡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내문, 설명문, 인터뷰, 광고 이렇게 실리는 글의 종류가 많다. 신문과 잡지의 공통점이겠죠. 또 공통점이 나오는데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내용들은 시의성을 띠는 것들이 많아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유행어나 신조어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문과 잡지의 공통점인데 또 마지막 공통점이 하나 더 등장해요. 신문과 잡지는 인쇄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독하는 수용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신문의 경우는 줄글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리집, 홈페이지를 말하죠.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뉴스나 한컷 뉴스 이런 것들을 싣고 있고 또 뉴스 자료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관련 뉴스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쇄 매체로서의 신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풍부하게 싣고 있고요. 또 음성으로도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신문과 잡지는 인쇄 매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핵심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 보면 여기 인쇄 매체의 종류별 특성 이렇게 표로 정리해 뒀죠. 이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 내용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뒷부분에 이런 핵심 자료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류는 아까 지문에서 살펴봤었죠. 또 한계 극복 노력 이것도 조금씩 살이 붙은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다음 매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매체는 시험에 좀 많이 나온 매체예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인데 다른 매체들도 고루 출제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좀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공통점, 차이점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둘 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중매체고요. 또 일대다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힘들었어요. 이건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공통점이거든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매체고요. 일대다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힘들었다. 그런데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인터넷과 연계하면서 이런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표를 같이 보셔야 돼요. 빠진 내용이 많거든요. 이 부분 볼게요. 방송 매체의 종류별 특성, 공통점은 방금 살펴봤던 거 이 두 가지. 라디오나 텔레비전 모두 일대다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라디오는 음성 매체고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죠. 또 수용자의 참여도가 달라요. 이 부분 시험에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하세요. 라디오는 청취자의 참여가 좀 활발하죠. 예전부터 전화 통화는 기본이고 편지나 엽서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도 청취자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라디오에 비해서 수용자의 참여가 미비한 매체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모두 인터넷과 연계하면서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변화가 됐어요. 라디오도 홈페이지를 다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확인하셔야 돼요. 수용자의 참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플을 통해서도 댓글을 남길 수 있고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이 보내죠. 그렇게 라디오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도 요새는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죠. 또 인터넷과 연계해서 IP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맞춤형 누리방송 그래서 TV를 통해서도 오락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인터넷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가능한 일이죠.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매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매체는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는 음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매체예요.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발달했고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가 거의 컴퓨터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학습 활동에서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 그리고 뒷부분에 요약된 표, 그리고 학습 활동 내용,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인터넷은 매체의 확장을 넘어서서 현대사회의 변화를 이끈 동력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매체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고 또 자기 의견을 써서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인터넷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수단이 됐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에 표 하나 더 볼게요. 인터넷은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이거든요. 매체적 속성을 확장하는 데 여러 매체들이 기여했고요. 또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변화를 이끈 동력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창구이자 의사소통 자료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인터넷의 성격, 특성 해당하거든요. 멀티미디어 수용, 문자나 소리나 정지화상이나 동영상,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죠. 또 사용자의 요구대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성,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정보 수용자인 동시에 정보 송신자가 될 수 있죠. 동시적,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익명성, 빠질 수 없죠.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을 수 있죠. 또 누리꾼을 중심으로 가상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 가상 공동체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지문으로 올라갈게요. 아랫부분에 매체와 매체 언어의 지평 확대 이 부분이 남았는데 자, 매체는 이제 우리 삶에서 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수준의 논의는 불필요하고 매체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어떻게 이용해야 하냐 이제 이걸 고민할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할 것, 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매체를 주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활동 글이 제시가 됐어요. 매체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특성을 이해하세요 라고 마련된 활동인데 중략 부분을 기준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위쪽에서는 컴퓨터 통신 언어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컴퓨터 보도록 합시다.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쓰다가 타자기가 개발돼서 그걸 쓰다가 다시 컴퓨터가 등장해서 삶에 큰 변화를 겪었죠. 타자기는 사무나 행정 등에 이용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는데 컴퓨터,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었죠. 사실 컴퓨터 자체만으로 변화를 줬다기보다는 온라인 기능이 첨가되면서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됐고요. 이 온라인 기능이 첨가된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 통신 언어입니다. 컴퓨터가 처음부터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만큼 발전한 거죠. 자, 초기의 컴퓨터는 제한된 수의 글자가 할당된 자판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또 조그마한 모니터를 출력 도구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글쓰기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자의 표현, 속도의 한계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또 사이버 공간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불투명하죠. 계속 화자, 청자가 뒤바뀌게 되니까요. 또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까의 말을 빌리면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통 맥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을 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 표현 방식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 통신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중략 부분 아래쪽에서는 문자 메시지에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초기의 문자 메시지는 단문을 주고받는 데 유용한 수단이었죠. 지금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초기의 기능은 이러했어요. 전화를 하려니까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주로 문자 메시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이용했어요. 요즘은 문자 메시지 건당 얼마 이렇게 안 붙죠. 그런데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문자 메시지 하나당 얼마, 100건까지 공짜 이런 요금제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그런 것들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초기의 문자 메시지의 장점이었죠. 그런데 문자 메시지의 단점으로 제시된 거, 이것도 좀 옛날 얘기인데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공부해 주세요. 제한된 글자 수의 메시지밖에 보낼 수 없고 또 숫자판을 같이 사용해야 되죠. 숫자 버튼을 왔다 갔다 변형하는 것, 이걸 단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또 개발하게 돼요. 어떻게 개발되었냐면 첫 번째, 가능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제한된 글자 수의 메시지밖에 보낼 수 없어서 나온 결과죠. 또 입력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겹받침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된 게 있는데 문자 메시지는 억양이나 표정, 이런 맥락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죠.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모티콘이나 흐흐, 크크 이런 표현 혹은 이렇게 유유 이런 표현을 덧붙이는 것이 보편적이 됐다. 이런 것들은 문자 메시지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기 힘들다는 그런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아래쪽에는 온라인 매체의 언어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UCC 이것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라서 여러분은 이 말이 조금 낯설 것 같아요. 이거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개인이 상업적 의도 없이 제작해서 인터넷상에 올린 콘텐츠, 지금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UCC라고 따로 칭하지도 않죠. 이런 것들은 모두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죠. 내가 글을 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는 것, 이것이 글쓰기를 부채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즉각 반응이 오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양방향성 때문에 글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표에는 방금 살펴본 컴퓨터 통신 언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컴퓨터 통신 언어만의 특징을 제시해 놨어요. 여기 이 표는 학습활동 2번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표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방금 배운 이런 내용들 빈칸으로 제시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뒀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핵심 내용들, 이 핵심 내용들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어요. 그럼 우리 2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지문 없이 각 매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었죠. 그 중에 4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매체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보기의 설명 1대1 의사소통,
쌍방향 의사소통, 즉각적인 피드백, 이것이 모두 가능하고요. 음성, 영상, 문자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매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정보의 양, 질, 제시 방법이 달라지는 것. 종이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유선전화 중에 뭐에 해당하죠? 바로 인터넷 매체에 해당합니다. 종이신문은 쌍방향 의사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불가능하고요. 음성이나 영상도 사용할 수 없죠. 또 다양한 매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정보의 양이나 질이나 제시 방식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 텔레비전도 쌍방향 의사소통이나 즉각적인 피드백, 과거에는 불가능했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가능해졌는데 지금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구분해 놓고 있으니까 텔레비전은 쌍방향 즉각적인 피드백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대다로 정보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라디오도 1대 다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1대1 아니고요. 쌍방향 즉각적인 피드백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문자 정보를 이용할 수도 없죠. 유선전화는 1대1 의사소통 가능하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 가능하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지만 영상이나 문자 정보를 이용할 수 없죠. 다양한 매체의 기능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요. 또 유선전화는 음성을 이용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이 말도 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매체별로 묻기도 하고 아니면 매체와 매체 언어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각 매체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은 학습활동 글입니다. 학습활동 글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 또 지문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단원의 첫 번째 매체의 유형과 특성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공부하실 단원은 1-2단원의 두 번째 뉴미디어 시대의 복합 양식성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뉴미디어라는 이것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복합 양식성의 개념과 특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단원입니다. 일단 이 단원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점검할게요. 꽤 간단하죠? 첫 번째로 뉴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을 바탕으로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문 없이 뉴미디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 지문의 내용 그리고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종합해서 뉴미디어의 개념, 특성, 가치, 영향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활동에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거나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이 단원의 학습활동이 두 개가 제시가 됐지요. 하나는 공익광고와 신문 기사, 그 다음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죠.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1대1로 서로 대화하는 상황, 그리고 누리소통망 SNS에 자기 게시물을 올린 것, 이 두 개에 관한 학습활동이 제시가 됐는데 이 두 개 각각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외에도 SNS에 올라간 글을 제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는데 문제 유형은 달라도 뉴미디어의 특성을 물었다라는 점에서는 1번과 거의 형식이 유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뉴미디어의 특성에 관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그 특성,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 양식성의 이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뉴미디어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글 내용 거의 모두가 고르게 선지에 활용됐어요. 지문 없이 뉴미디어의 특성에 관해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었죠.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이 전부 여러분이 치실 시험의 선지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암기까지 하시면 더 좋죠.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뉴미디어의 개념 그리고 예시를 살펴봅시다. 뉴미디어란 무엇이냐면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여러 가지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뉴미디어의 개념에 해당하겠죠. 개념을 쓰라는 문제 서술형으로 출제됐습니다. 전자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의사소통 수단,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을 들 수 있고요. 그 외에 웹사이트가 있는데 온라인 신문이나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이것들이 여기 이 웹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의 예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소통망, 인터넷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합시다. 뉴미디어의 특성입니다. 기존의 매체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예를 들어 종이신문은 종이신문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죠. 그런데 뉴미디어는 기존의 이런 매체들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을 시켜서 서로 연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종이신문을 예로 들었죠. 이 종이신문을 인터넷상에 게재를 함으로써 내가 보고 있는 이 종이신문 기사와 연관된 다른 것들과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뉴미디어는 기존의 독립적인 매체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날개 부분에 이것을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상호작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 나오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상호작용은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없으면 뉴미디어로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이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상호작용 이 부분을 쓰라는 문제도 제시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기능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는 정보의 전달 그리고 교환이 상호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용자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향적으로 상호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뉴미디어는 여러 가지 매체의 속성이 하나로 통합된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지닙니다. 문자,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의 속성이 하나로 통합된 멀티미디어적 성격. 언급된 모든 내용이 시험의 선지에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의 영향이거든요. 뉴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보의 교환 그리고 정보의 축적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앞당겼다. 정보의 교환과 축적이 용이하다. 또 사람들은 이런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신속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죠. SNS를 예로 들면 쉽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에 대한 감정,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게재하면 끝이죠. 신속하고 자유로워졌어요. 또 뉴미디어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를 줄이면서 지구촌 시대를 이끌었다. 미국에서 올린 글을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내가 올린 글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볼 수도 있죠. 지구촌 시대를 이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미디어는 세계화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뉴미디어의 개념, 특성,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 양식성이라는 특성이 나오거든요. 복합 양식성은 앞에서 배웠던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뉴미디어의 대부분이 복합 양식성을 띠기는 하지만 복합 양식성을 띈다고 해서 모두 뉴미디어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개념을 살펴보고 알아봅시다. 복합 양식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특징이에요. 그 요소는 아래쪽에 나오는데 언어 요소, 청각 요소, 공간 요소, 시각 요소 이런 것들. 이 중에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 그것이 바로 복합 양식성입니다. 문자 하나만 사용해서 표현된 매체는 복합 양식성을 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뉴미디어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문자,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미디어는 복합 양식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복합 양식성을 띈다고 해서 모든 뉴미디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뉴미디어가 아닌 매체 종이신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종이신문은 뉴미디어가 아니지만 복합 양식성을 띌 수 있죠. 문자와 사진을 같이 제시하면 복합 양식성을 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양식성을 띈다고 해서 모두 뉴미디어는 아니다 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기존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독립되어서 단일한 의미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예를 들고 있죠. 책입니다. 책은 주로 문자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책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 그림 이것을 같이 싣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글자 모양이나 글자 크기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디자인 등도 개발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책이 나오죠. 전자책은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비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전자책 중간에 전자책의 한 부분과 연관되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터치하거나 클릭을 하면 다른 곳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죠.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하고요. 이런 걸 사용해서 제시된 텍스트가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여기 하이퍼텍스트의 개념 확실히 염두에 두십시오. 이런 전자책의 하이퍼텍스트적 요소를 사용해서 사전을 살펴보거나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관련된 글을 보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매체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의미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까 잠시 살펴봤던 건데 언어 요소는 음성, 문자, 어휘, 은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청각 요소, 음악이나 소리 효과, 공간 요소, 건축, 또 몸짓 요소나 시각 요소, 색깔이나 전경이나 배경을 시각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제시된다. 어디에?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매체들은 그리고 이런 성격이 무엇이다? 복합 양식성이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성질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죠. 시험 문제에 복합 양식성의 줄을 쳐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예로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이 음성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복합 양식성이죠. 인터넷 방송 자체가 시각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음성으로 대화한다는 건 청각 요소에도 해당하고 그 인터넷 방송에 자막이 사용된다면 언어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뮤직비디오에는 노래와 함께 영상이 제시된다. 이것 자체도 복합 양식성을 띠고 있는 그런 매체죠. 노래는 청각 요소에 해당하고 영상은 시각 요소에 해당하니까요. 이렇게 복합 양식성을 띠는 예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들은 대체적으로 복합 양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NS에 글만 올렸다면 복합 양식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따라서 매체 언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의 개별적인 특성,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은 복합 양식성과 관련된 글이거든요.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학습활동 첫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첫 번째는 복합 양식성을 이해하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시한 두 가지 매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공익광고이고요. 두 번째는 기사문입니다. 여기 있는 공익광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보셨죠? 여기 이 사진 자료가 전부가 아니라 가매체는 동영상 매체입니다. 주제는 바른말, 고운말을 쓰자는 건데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기가 힘들 만큼 청소년들의 욕설, 은어 사용이 심각하다라는 걸 드러내죠. 여기서는 음성, 음악, 소리 효과 이것과 같은 청각 요소가 쓰였고요. 또 다양한 시각 요소 쓰였고요. 또 학생들이 말을 잘 못하겠다라는 걸 몸짓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몸짓 요소도 쓰였습니다.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또 청각적인 요소도 잘 쓰였죠. 왁작왁작하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이런 걸 쓰지 않고 말해보세요. 이후에는 침묵이 이어지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부각하고 있어요. 또 배경음악으로 어서 말을 해 라는 노래가 제시되죠.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는 청소년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또 부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익광고였고요. 아래쪽에는 신문기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줄글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여기 사진도 같이 제시되어 있죠. 역시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 요소와 시각 요소가 사용되었는데 이 시각 요소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문자로 소개된 활동의 일부를 사진으로 제시해서 구체적인 캠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하늘색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사진을 제시해서 이런 활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 여기 시각 자료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이 두 가지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내용은 꽤 간단하죠. 어떤 학교 동아리에서 하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라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 캠페인을 벌이게 된 동기는 청소년들이 여기저기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쪽에 제시하고 있어요. 400명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처를 줬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경험을 묻고 상처 받았던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말, 이걸 적은 종이를 비행기 모양으로 접어서 운동장을 향해서 날리는 활동. 이것이 이 캠페인의 구체적인 활동인데 이 캠페인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 사진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이 종이에는 상처받았던 말, 듣고 싶었던 말이 있을 텐데 상처받았던 말에 이런 예가 있고요. 또 듣고 싶었던 말에 이러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자료, 나 자료 모두 바른 언어 생활을 하자라는 측면에선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 자료는 복합 양식성을 파악해 보세요 라고 제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에서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에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매체, 그리고 두 번째는 SNS, 누리소통망 매체,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활용한 문제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 이 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겠죠. 가는 1대1 대화 상황이고요. 나는 1대 다 대화 상황입니다. 특히 SNS는 설정에 따라서 특정인만 볼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죠. 가는 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모티콘, 그림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서 파일들도 이용하고 있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이용 가능하죠. 나 역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서는 해시태그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해시태그는 샵이라는 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해시태그의 개념, 기능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수용자는 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또 활용하면 좋은 상황도 활용해서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는 창의 융합 활동에 남북한의 언어에 관한 내용 분석한 거 싣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첫 단원에서 활용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뒷부분에는 방금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 빈칸으로 제시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핵심 내용을 싣고 있고 핵심 내용도 단계별로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단원의 두 번째 뉴미디어 시대의 복합양식성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뒷부분에 서술형 기출문제도 싣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지문 없이 뉴미디어의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라고 살펴봤었죠. 그 중에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뉴미디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하죠. 1번,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뉴미디어는 디지털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기본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수용자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2번,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3번,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통합하였다. 이것도 뉴미디어의 특성이었죠. 예전의 매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뉴미디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이들을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4번, 정보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여기 4번과 같은 말이죠. 정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강하여 감정과 정서의 공유가 힘들다. 뉴미디어가 전자기술을 활용해서 매체를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감정과 정서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정보나 지식 전달, 감정과 정서 공유 둘 중에 어느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모두 가능하다라고 고쳐야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뉴미디어의 특성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문을 제시하고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뒷부분에 학습 활동을 활용한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싣고 있습니다. 그럼 1-2단원의 두 번째 뉴미디어 시대의 복합양식성 해설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대단원 1단원 언어와 매체 언어의 해설 영상 전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